오늘 살펴볼 자료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께서 보내주신 시니어 관련 국내외 뉴스 묶음입니다. 네, 오늘이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인데 마침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주말까지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온다고 하죠. 네, 이런 날씨 소식을 들으면 아무래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 걱정이 먼저 되는데요. 오늘 자료들이 딱 그분들의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흩어져 있는 뉴스 조각들을 하나로 잘 엮어서 지금 한국 사회의 고령층이 마주한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건강과 돌봄의 문제, 또 생존과 직결된 경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삶의 새로운 풍경들이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덩어리, 건강과 돌봄의 현실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자료를 읽다가 1분의 한 사례에서 눈길이 딱 멈췄어요. 파킨슨병을 앓는 80대 남성분이 집에서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치과 진료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게 우리에겐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분명 한국도 작년 3월부터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왜 현장에서는 제도는 있는데 환자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관리와 진료라는 단어 차이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관리와 진료요? 네. 일본의 경우엔 방문 진료를 나가면 받을 수 있는 방문 기본료, 구강 관리료 같은 구체적인 수가 체계가 아주 잘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시간과 장비를 투자해서 환자 집을 찾아갔을 때 공적 의료 시스템 안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인 동기랑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법조항에 단어 하나만 덜렁 있는 게 아니고요. 반면에 우리의 돌봄통합지원법은 아쉽게도 관리라는 선언에 그치고 실제 치료 행위인 진료에 대한 부분은 쏙 빠져 있어요. 아, 진료는 빠져 있다. 네, 방문 진료에 대한 수가 기준도 의료법상 특례 조항도 없으니까 치과에서 입장에서는 무거운 장비를 들고 환자 집을 찾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셈이죠. 현실적으로 어렵군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수가 체계로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가 좀 아프고 불편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노년기에 치아가 빠르게 빠질수록 사망 위험이 무려 33%나 높아진다면서요. 네,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은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33%라뇨. 당장 치료가 필요한 치매 노인이 70에서 80%에 달하는데 입안이 무너지면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영양결핍이나 흡인성 폐렴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3%라는 수치는 구강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중앙정부의 제도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다는 건 참 아쉬운데 그래도 자료를 더 읽어보니까 희망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는 노인 전담 주치제를 4년째 운영하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로 건강을 챙기는데 만족도가 97%에 달한다고 해요. 97%요? 대단하네요. 네. 울산에서는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결핵검진도 시작했고요. 바로 그런 지점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중앙 시스템이 움직이기 전에 지역사회 단위의 촘촘한 접근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이제 기술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요. 경남에서 보급한 AI 돌봄 로봇 효도리 사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효도리. 잠시만요. 그 효도리라는 로봇이 그냥 말벗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 바로 연결까지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안전장치네요. 실제로 어르신들 반응은 어떤가요? 어색해하시거나 그러진 않나요? 초기에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비대면이라는 점이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아, 오히려요? 네, 24시간 내내 복약 시간을 알려주고 치매 예방 퀴즈를 내고 또 활동 감지 센서로 움직임이 오랫동안 없으면 즉시 보호자랑 119에 알람을 보내주니까요. 와, 똑똑하네요. 사람의 따뜻한 관심과 기술의 효율성이 결합된 아주 이상적인 돌봄 모델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기술이 이렇게 돌봄의 빈틈을 메워주는 건 정말 인상적인데
결국 이런 좋은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이 전제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지키는데도 결국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바로 다음 주제인 경제 문제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노년의 경제학으로 넘어가 보죠.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첫 모집에서만 23만 명이 넘게 탈락했다는 기사를 보고 머리가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일자리는 늘었는데 왜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서울시 노인 일자리 보고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 거기서요? 일하는 노인의 83.5%, 그러니까 10명 중 8명 이상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고 답했어요. 83.5%나요? 네. 사회 참여나 건강 유지, 용돈 마련 같은 이유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노인들을 일터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OECD 노인 빈곤율 1위, 39.7%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이군요. 맞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일자리의 질입니다. 아, 질적인 문제. 네. 서울시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은 158만 원인데 받지 않는 노인은 291만 원이에요. 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특히 80세가 넘는 초고령층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5.5%가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부산의 78세 박보은 할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하루 16시간씩 폐지를 주어서 손에 쥐는 돈이 28,000원. 이걸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1,760원이더라고요. 1,760원이요.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500kg짜리 리어카를 끌고 한겨울에 1,200원짜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박보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현실이 바로 통계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기초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아,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준이 너무 넓어져서 사실상 중산층 노인까지 포함하게 됐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제도가 처음 설계될 때랑 지금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올해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이 월 247만 원인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원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소득 중간에 있는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행히 보건복지부랑 국민연금공단이 수급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 수급 대상을 60%나 50%로 줄여서 거기서 아낀 재원으로 박보은 할아버지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의 지급액을 현실화하자는 거죠. 아, 그런 방안이 있군요. 네. 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쓰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중요한 정책적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돈 문제, 즉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의 형태나 관계 맺는 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주제, 고령화 사회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경들이죠. 네. 저는 노노계호라는 단어를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이 늙은 노인을 돌본다는 뜻인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더라고요. 아, 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83세 어르신이 13년 키운 노령견을 보면서 내가 없으면 얘 밥은 누가 주나 걱정하는 모습. 아, 저도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면서 반려동물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사실상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자료에 나온 1.5가구라는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노인에게 위기 신호가 생겼을 때 알아봐줄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 같은 0.5가구의 존재가 고독사를 막는 마지막 안전선이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1.5가구. 관계의 정의가 혈연을 넘어서 확장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제도는 이런 변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요양시설이 578곳이나 되는데 한국은 딱 한 곳, KB 평창 카운티뿐이라는 사실이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 시장이요? 신한라이프의 솔라체나 KB라이프의 빌리지처럼 대형 보험사들이 앞다투어 프리미엄 요양시설을 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호텔식 1인실 서비스를 내세우고 다른 쪽에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강조하면서 경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최고급 서비스와는 정반대의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자칭 100억 자산유 일당이 80대 노인에게 접근해서 집을 담보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처럼요. 아, 네. 노인들의 불안과 외로움을 파고대는 범죄들이죠. 그게 바로 실버 산업의 양면성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비즈니스가 생겨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취약한 노년층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도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위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싶어요. 어떤 기회의 말씀이시죠? 아, 60대 AI 교육 수요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왔다는 그 조사 결과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흔히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에 약할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 실제로는 배우려는 열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GI 에듀 같은 시니어 전문 AI 교육 기업이 생겨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까지 만들어지는 건 이런 잠재된 수요가 드디어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증거죠. 와,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세대 간 단절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양천구립 실버 합창단이 베트남 국제합창대회에서 금상을 땄다는 소식도 정말 기분 좋았어요. 아,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은퇴 후에 자신의 재능을 다시 발견하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모습,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노년기가 단순히 돌봄을 받으며 쇠락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성취가 얼마든지 가능한 시기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정확합니다. 돌봄의 대상에서 삶의 주체로 노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이런 사례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김용래 편집장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엮어보니까 좀 한국 사회 고령층이 마주한 현실이 하나의 스펙트럼처럼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적인 돌봄 정책과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현장의 강급, 생존을 위한 고단한 노동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공존,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위협과 배움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까지 정말 다양한 얼굴들이 있었네요. 오늘 자료들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한쪽에서는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최고급 요양시설과 AI 교육이 새로운 노년의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다른 한쪽에서는 시급 1,760원을 받기 위해 새벽 추위 속에서 500kg의 폐지를 끄는 노년이 있습니다. 이 두의 현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서로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정말 그렇네요. 노년의 삶에서 나타나는 양극화가 어쩌면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존엄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일부에게만 허락된 비싼 선택지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보편적 관리가 되게 하려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네. 오늘 밤 이 질문에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